월요일의 남자입니다. 강펀치 강용석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강용석입니다. 네. 지난주에 장동혁 대표의 그 단식 투쟁 종료, 박근혜 대통령이 10년 만에 국회에 네. 가서 아주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좀 짧았다는 느낌이 있죠. 아, 단식 기간이? 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간이 지금 민주당 쪽 인사들의 단식은 뭐 한 20일씩 하니까 네네. 처음에 이제 예열 기간이 하고 나중에 한 10며칠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좀 얘기가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워낙 초반부터 제대로 단식을 하다 보니까 네. 벌써 한 사흘 지나고 나서부터 부쩍 수척한 모습을 보이고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일주일 넘기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부터는 거의 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대부분의 그 의료진이나 또 단식 관련된 전문가들이 네. 진짜로 하면은 7, 8일 넘기는 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로 하면 진짜로 한 게 확인이 된 거죠. 네. 네. 9일째 아침에 도저히 이제 더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는데 예.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10년 만에 3년 전에는 국회 앞에 그 대통령 취임식 앞에까지만 온 거고 그러니까 본청 안에 들어온 거는 거의 10년 만인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10년 만에 본청 안에 들어와서 이 만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국회에서 4선을 하시고 5선째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 국회에 오랜만에 온 것 자체가 본인한테도 또 굉장히 그 감격스러운 장면일 텐데 그 장면이 장동혁 대표를 사실상 저는 그 장면이 장동혁 대표의 대관식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 그 전까지 8월 23일에 전당대회 때는 대표가 아니라 대표 서리가 됐다면 이제 진짜로 대표가 된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자유우파의 대표 그리고 자유우파를 상징하는 인물로부터 자유우파의 어떤 그 정통성을 부여받은 그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장동혁 대표 8일간의 단식이라고 했는데 9일째까지 이제 단식을 하고 네. 9일째 되는 날 이제 그 점심 무렵에 이렇게 단식을 네. 중단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10년 만에 나타난 것이 갖는 의미를 이제 쭉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이로써 뭐 그 전부터도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우리 자유파가 그 결집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자유파의 단일 대우가 굉장히 단단해졌다 그런 평가들을 제가 대구 경북 그 지난 주말 1박 2일 하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네. 여론조사 결과로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장동혁 대표의 단식 기간 중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네. 대개의 경우 국힘이 한 3% 정도 그 상승한 결과를 아하.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단식 투쟁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거를 한 뭐 200% 300%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00%는 얻었다. 본인이 생각하던 만큼은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원래 국힘 쪽 인사들이 뭘 하면 좀 드라마틱하게 못 하잖아요. 이게 좀 약간 뭐 좀 쇼잉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좀 뭔가 서사가 부족하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꽃다발이 로텐더홀을 가득 메우고 예, 꽃바구니. 꽃바구니가 로텐더홀을 가득 메우고 그 사이에서 찍히는 사진을 찍히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 텐트를 치고 있는데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그야말로 왜 처음에 저는 자꾸 그런 느낌이 들던데 처음에 대관식을 할 때 보면 왕이 앉아 있으면 와가지고 쫙 한 번씩 와서 인사들을 하잖아요. 그래요. 예, 거의 그러니까 그런 9일 느낌? 동안
9일 동안 인사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뭐 국힘 전부 지자체장들이 다 왔고 사실상 한 명도 안 빼놓고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왔고 그 자유우파의 주요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장동혁 대표를 만나고 갔다. 유승민, 이준석까지도 만났으니까 네. 사실상 한동훈만 빼놓고 다 만났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더 한동훈이 소외되고 이게 원래부터도 그랬지만 그야말로 새가 하나도 없는 독고다이다 이렇게 눈에 확 띈 거죠. 그 단식 현장에도 올 수 없을 정도로 협량하고 편협한 인물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이 하고 그 똘마니들은 진짜 자기네 무덤을 제대로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앞으로도 생존하기 참 어렵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런 그 와중에도 계속 악수만 더 나가거든요. 그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해서 단식 투쟁하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병원에 실려간 중에 뭐 한동혁 그 제명 철회하라는 집회를 했잖아요. 네. 그 경찰 추산으로 1,500에서 1,700이라고 하는 걸 예. 10만 명으로 부풀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예. 그 더구나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그 한동훈 제명 철회 그 뭐 집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거기에 개딸들도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 그만둬라고 하는 거하고 네. 이 한동훈 제명 철회하라고 하는 게 막 섞여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 그럴 정도로 네. 8일 차에 한 거군요. 8일 차에. 네. 8일 차에 중단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그 자리에도 또 본인은 또 안 나왔어요. 그 집회. 추워서 안 나왔겠지. 전국에서 다 끌어모은 것 같은데 그렇게 끌어모아놓고 또 본인은 안 나오고 그야말로 이 뭐 왕자병에 그냥 아주 원단이 아닌가. 댓글만 올리고 있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새우깡은 안 먹었나 모르겠네. 하여튼 참 한동훈이 하고 그 허접한 똘마니들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 막 토가 나와요. 네. 하도 하는 꼴들이. 자, 그래서 사실 열흘간의 재심 기간까지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절차에서 한동훈이한테 기회를 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재심 신청 안 해. 뭐 단식 현장에 그렇게 여러 그 이른바 기회주의자 중진들이 야, 네가 한 번만 나가라. 네.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가 뭐 좀 해볼게. 뭐 이런 취지 아니었겠어요? 네, 그렇게 또 결국은 뭐 안 분위기 나갔잖아요. 만들어가려고. 네. 그리고 오히려 병원에 실려간 장동혁 대표 보란 듯이 모여서 집회하면서 진짜 보수는 여기 있다 그랬었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중진들도 할 말이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새가 점점 쪼그라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네. 이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2달 동안 뭐 계엄사관이 뭐니 하여간 모양새를 좀 바꾸긴 했지만 네. 그게 사실은 다 한동훈 살리기였잖아요. 네. 그 모든 그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올드미디어들에다가 그 중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 뭐 그 장동혁 지도부를 네. 뭐 붕괴시키겠다. 뭐 이런 압박 뭐 이런 네.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들이 한동훈과 결탁해가지고 했던 건데 점점 손을 띄었어요. 이 그 단식 과정 초기에 그 대안과 미래인가 하는 그 팀들, 네. 그 팀들은 그냥 아예 장동혁 대표 지지를 선언하면서 한동훈 쪽에서 손을 띄었고 지금은 그야말로 한동훈 옆에 붙어 있는 건 배현진 정도밖에 없다. 네. 배현진은 그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도움을 현실적으로 받았으니까 한동훈 똘마니들로부터. 배현진 네. 말고는 지금 사실상 한동훈한테 적극적으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한동훈이나 김종혁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네. 당내 반발이라고 할 게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충분히 저는 그걸 그렇게 비유해 왔는데 어찌됐거나 대어를 낚으려면
물에서 있는 걸 바로 당기다가 잘못하면 낚시줄이 끊어집니다. 줄이 끊어지죠. 예,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물 바깥으로 예. 한 번씩 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다시 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힘을 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을 쪽 빼잖아요. 이게 네. 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힘이 센데 물 밖으로 나오면 힘이 확 빠지거든요. 저기 네. 저 주둥이가 입 밖으로 나와서 그 공기를 한 고기를 번만 팍 마셔도 네. 힘이 빠져요. 힘이 쪽 빠진다고 하는데 네. 지금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친 거죠. 사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에 가장 큰 걸림돌이 한동훈인데 예, 그 충분히 지금 그런 그 본인의 그 장동혁 대표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일정과 그 어떤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이걸 그렇군요.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 9일이라는 시간이 한동훈한테 준 10일간의 재심 기간하고 딱 맞물려 떨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최고인데 지금 오늘 의결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지수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 올드 미디어들의 희망사항이고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최고위원회 나간다라고 하면 제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 네. 최고위원 회의에는 장동혁 대표는 이제 불참이에요. 불참이죠. 예, 그러면 안 나오면 오늘은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네. 이제 29일 네. 다음 최고위원 회의가 이제 한동훈을 제명하는 D-Day가 될 거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그 강영석 변호사가 아주 재밌는 비유를 했어요. 이제 낚시 비유를 했는데 네. 그 저도 낚시를 좋아하니까 그 이제 요즘은 그 바다 낚시나 또는 민물 낚시의 프로들이 이제 있거든요. 프로 네. 낚시인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아마추어들하고 같이 낚시도 가르쳐 줄 겸해서 같이 출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큰 고기가 꼭 프로 낚싯바늘만 보고 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 낚싯대에도 큰 고기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프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서두르지 말아요. 네. 서두르지 마라. 네. 힘으로 빼려고 하면은 줄 끊어진다. 그리고 대도 끊어져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실어서 밀고 당기고를 해서 완전히 저 물고기가 힘이 빠질 때까지 버텨라. 10분이고 20분이고. 네. 이게 버티게만 하면은 절대 사람이 지지 않는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옆에서 조언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서투른 이 아마추어들은 뭐 땡기고 한 싶은 거죠. 40cm, 50cm 네. 대물이 막 밑에서 끌어당기는데 막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장동혁 대표가 뭐 정치는 몇 년 안 되지만 이거 진짜 프로페셔널한 솜씨를 갖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네.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이 시간 배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예. 예, 본인의 체력과 이걸 안배를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딱 맞춰서 해가지고 이 시간대를 딱 맞췄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걸 마치 그 방문하는 사람들을 짜고 맞춘 것처럼 아하, 예. 예, 그 단식 그만두기 전날 유승민, 이준석이 왔고 그날 이제 단식 중단하는 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면서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방문한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 레벨이 쫙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뉴스가 됐잖아요. 매일매일 누가 오느냐. 그리고 로텐더홀에 수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그 단식 현장에 모여 있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하, 예. 이거 또 너무나 진지한 진짜 단식을 하니까 기자들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요. 예. 그 제가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인데 저 노무현이 때 이제 그 정권을 저것들이 그 이명박 정부로 뺏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안희정인가가 이제 우리가 패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노무현 세력들은 지금 문재인을 거쳐서 지금 어쨌든 상당 부분은 또 이게 생존이 가능했거든요. 네.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돼서 4년 9개월이나 감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를 지탱했던 핵심 정치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감옥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패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우파 진영에서도 윤 어게인은 주장하지만 박근혜 어게인을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번 나타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재평가, 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했던 친박 세력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특히 제가 1박 2일 대구 경북을 돌면서 진짜 제가 만난 자유파 국민들 전부 다 예외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고 장동욱 대표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네. 뭐 근데 지금 이제 일부 호사가들이나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을 지방선거하고 연결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박 대통령이 그런 어떤 그 이번 한 번의 선거에 누구를 당선시키고 뭐 세를 불리고 이런 생각으로 그럼요. 네, 네. 거기 등장한 건 아니고 네. 박 대통령도 사실 이번 그 등장 장면으로 인해 가지고 네. 사실상 정치계에 다시 한번 등장한 거죠, 화려하게. 예, 본인의 영향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보여줬고, 그리고 어찌됐거나 후계자가 있어야 네. 그 본인의 그 어떤 정치적 헤리티지를 그 물려줄 거 아니에요. 예, 그 정치적 유산을 그래요. 예, 유산을 장동혁 대표라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하여금 지역적으로도 다르고 뭐 경력이나 어떤 연계점도 없지만 자유우파라는 그 한 가지 같은 당이라는 한 가지만으로 그 후계자로 점지한 네. 거의 그런 느낌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고 네, 네. 그러면서 두 분 다 어떤 정통성을 확보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조금 다른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혜훈이가 결국 그 써먹을 대로 다 써먹힌 다음에 버려졌군요. 네, 이혜훈 입장에서는 야 저는 지금 막 환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혜훈 입장에서는 근데 그쪽 청와대에서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네. 자진 사퇴로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자진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어서 네. 지명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 있거든요. 이혜훈이가 뭐가 아쉽다고 지가 스스로 물러나겠어요. 그러니까 올 때까지 다 왔는데. 강선우처럼 이제 전화를 원래 받았으면 전화를 받으면 이제 물러나겠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를 지명해 준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가겠다 이런 건데 네. 지금 경찰이 7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래요. 이혜훈 관련해서 그렇게 많네. 그렇게 많이 그동안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써먹힐 대로 써먹힌 거죠. 그동안 전국의 한 50% 정도를 이혜훈이 그 이재명이 두드려 맞을 거 대신 맞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대신 두드려 맞고 쓸 만큼 쓴 다음에 최대한 진짜 뭐랄까요? 이거 뭐죠? 두들겨 맞는 백. 샌드백. 네, 샌드백 역할을 충분히 한 다음에 진짜 옆구리 앞구리 다 터진 상태로 진짜 물러나게 됐는데. 근데 보세요. 네. 이게 어쨌든 뭐 이른바 뭐 정치의 금도가 사라진 지는 오래됐지만 네. 지명 철회는 제가 보기에 진작에 결정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청문회까지 가기 전에 지명 철회를 해서 진짜 마지막 망가지는 것까지는 좀 이렇게 뭐 좀 막아주는 네. 이런 것도 이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도 아마 이혜훈 본인도 청문회까지 가겠다고 우겼을 거고 뭐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명 철회는 결정됐지만 뭐 하고 싶다는 대로 해봐라. 근데 뭐 청문회에서 진짜 국민적 분노를 더 일으켰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여야 공이 그러니까 지켜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보통 청문회 할 때는 그 야당이 한 번 하고 나면 여당이 한 명 1.5명 정도가 하면서 좀 쉬었다가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여고 야구 뭐 가리질 않고 두드려 패니까 나중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특히 무슨 전기료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자기도 어느 집 전기료를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전기료 얘기를 왜 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아가지고 그게 지금 그 전기료 얘기가 그 집이 비어 있었냐 아니냐 뭐 이런 건데 그걸 그렇죠. 답을 엉뚱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혜훈이는 이렇게 해서 써먹힐 대로 써먹히고 이제 버려졌습니다. 네. 이 좌파들이 진짜 사악하고 아주 혹독해요. 네. 이런 거 보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인데.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좀 빨리 물러났으면 그 정도까지는 안 갔을 텐데 지금 이 이혜훈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은 조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혜훈한테 드러난 혐의 중에 조국 혐의가 다 있어요.
예, 그거보다 더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 결정적인 건 아파트인데 어허. 조국의 그 장남 무슨 논문이나 뭐 장남 그 예. 입학이나 뭐 이런 거에서 뭐 그 자기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뭘로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다자녀로 들어간 건지 무슨 뭐 국위선양으로 뭐 국위선양으로 들어간 건지 뭔지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걸로 하는 바람에 지금 이러다가는 이혜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혜훈 남편 김영세 교수까지 탈탈 털리지 않을까. 글쎄. 네. 지금 그때 교무부처장이었다니까. 네. 자기 아들 집어넣을 때.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아들이 어디 가는 고비고비마다 아버지가 등장해가지고 논문 같이 써주고 사실상 아버지가 밀어 넣어준 거나 다름없게. 거기에 또 지금 현재 직장도 대외경제연구원인데 대외경제연구원이나 그 이혜훈이 있었던 KDI나 그 거의 쌍둥이 같은 조직이거든요. 네. 그 거기 들어갔다는 것도 그냥 부모가 처음 대학교 입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취직까지 그리고 재산 형성까지 다 챙겨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혜훈이 때문에 김영세가 이제 아주 큰일 나게 생겼어요. 큰일 나게 생겼어요.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글쎄요, 우리 자유파들이 우리 힘으로 배신하면은 패가망신 당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이혜훈이는 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기는 했지만 하여튼 지 스스로 패가망신하는 쪽으로 지금 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홍익표라는 자가 정무수석 돼서 이 대목을 이제 지명철회를 그 홍익표라는 자가 이제 언론에 알렸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수 진영에서 3번이나 국회의원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딱 뒤집어 씌우는 거야. 네. 5번이나 공천하고 3번이나 국회의원 했다. 그렇게 하면서 뒤집어 씌우는데 홍익표가 지금 마지막에 그 지역구가 그 서초구 같은 데일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혜훈에 대해서 뭐 더 잘 알겠죠. 네. 자, 근데 아무리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도 이재명과 정부 수사파는 이혜훈이를 이용하려고 했고 최대한 이용해 먹고 버렸다. 네. 그리고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든 거는 우리 자유파의 강력한 투쟁이다. 네. 저는 또 하나 주목할 게 네. 그 지난주에 유승민 딸 그래요. 교수 예. 임용과 관련해서 그 인천대 압수수색 뭐 이런 것들이 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도 사실 굉장히 석연치 않게 교수가 된 건데, 네. 그러니까 뭐 동국대학교 무슨 과들, 하여간 전혀 그 전공하고 상관없는데 계속 뭐 석사 박사를 하면서 나중에 결국 지금 경제학과인지 어딘지 교수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교수 임용조차도 이게 좀 석연치가 않다. 그 교수 임용 자료가 하나도 안 남아 있다는 그게 거죠. 보도가 일부 됐다가 네. 또 지금은 좀 사라졌어요. 네.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유승민을 계속 압박하면서 결국 뭔가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과 정청래 그 패거리 싸움이 이제 점입 가경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조국 당하고 합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네. 처음에는 이재명하고 뭐 다 얘기가 된 것 같은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네. 홍익표랑 뭐 이쪽에서 전혀 그게 아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그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거의 그 발표 직전에 통보받다시피 했다. 네, 지금 본인들도 그렇게 된 거다. 예. 네. 뭐 우상호는 뭐 그럴 리가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아하.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실제로 그 친명계 최고위원들 3명이 다 지금 최고위를 그 거부하고 불참하고 뭐 이런 거 지그들끼리 있잖아요. 모여서 기자회견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거의 분당 수준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이 그 국힘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거의 분당 수준인 거죠. 네. 그런데 이 뒤에 지금 김어준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어준이 이 조국당 합당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 김어준 방송에서 계속 엄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어준이 사실상 여기서 밀리면 이재명의 레임덕이다. 뭐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김어준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근데 있어요. 김어준이 얘기가 이제 간간히 나오던데 네. 제 느낌에는 그래요. 김어준이 이자는 저하고 한 1년간 이제 그 토론 싸움을 했는데 네. 토크 배틀을 했는데 2012년입니다. 네. 그때 저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될 거라고 주장했고
이 김어준이는 절대 그렇게 안 되게 만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재인이를 출마시켜서라도 네. 박근혜를 저지하겠다 뭐 이랬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넘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토크 배틀을 했는데 그 제가 이겼죠. 네. 예. 근데 그때 이 김어준이를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토크 배틀을 하니까 아무래도 가까이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는 이 좌파의 대통령 만드는데 진짜 관심이 커요. 네. 그래야 뭐 남는 게 많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자가 움직이는 거는 이재명 이후에 누구를 좌파 대통령으로 할 거냐 이거 같아요. 그게 지금 조국을 하려고 한다는 그게 거죠. 조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국을 염두에 두고 이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청래는 지가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김어준이랑 손잡고 왔는데 김어준이가 지가 아니라 조국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 김어준이하고 정청래 간에도 언젠가는 아니면 조만간 네. 나는 갈등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느낌인데. 저도 지금 그렇게 보는 게 네. 정청래는 당대표가 지금 목적이 아니라 네. 본인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글쎄, 뭐 네. 그게 가당 차는 건지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자기가 당대표 될 때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이 뭐 그렇게 무슨 뭐 약속을 하거나 각서를 쓴 건 아니지만 네. 조국당하고 합당하는 게 자기가 당대표 될 때 그 김어준이 지지한 조건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아하, 예. 1인 1표 그거하고 조국당하고 합당. 요 두 가지를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 실현해 주는 거를 목표로 해서 그 김어준이 정청래를 밀었다. 정청래는 지금 김어준이 당대표 시켜준 거에 대한 숙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가 네, 그런 얘기들이 막 흘러나와요. 예. 그러니까 김어준이 굉장히 하여간 그 계획을 세우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쫙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아주 집요해요. 네, 지금 이 민주당 쪽의 대통령 후보는 자기가 만든다. 지금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몇 명 당선시켰다. 지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집요하다고. 네, 그렇게 쭉 해가고 있어요. 해가고 있고 그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또 이 나름 한 10만 명, 20만 명의 그 자기 팬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실현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민주당도 그 잠재적인 지지층이 쫙 있지만 가장 시끄러운 층들을 잡고 있는 게 김어준이기 때문에 김어준이 마치 주류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힘을 못 쓸 정도니까. 네, 지금 뭐 민주당의 당원들 표를 장악을 김어준이 다 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그 당원들을 사로잡아서 당선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도 없죠. 다 어심이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마다 떠들어 대가지고 그걸로 밀어붙여줘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청래는 제가 보기에는 조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조국이 그 자기 스스로 당선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조국 혁신당이 12명 저 표를 얻은 것도 김어준이 밀어서 됐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김어준이 지역표는 민주당에다 던지고 비례표는 그렇게 캠페인에. 네, 그 캠페인을 만든 게 김어준이고 그 캠페인에 엎혀가지고 그냥 조국은 간 건데 그러니까 조국이 그 당내에 들어오면 당내에 들어와서의 정치는 이제 조국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 정치를 할 능력이 없다. 네. 정청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니가들 뭐 해봐라. 막상 붙으면 찍도 못들 네, 것들이. 결국 현실적으로 김어준이 날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명성대전이 이재명과 정청래 또는 이재명과 김어준과의 투쟁이지만 여기에 네. 조국이라는 변수가 끼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네, 재밌어졌어요. 좀 빠른 속도로 네. 이것이 그 가시화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네. 예.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 김민석이라는 자가 미국에 가서 그 미국의 벤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네.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이를 만나자마자 대뜸 쿠팡 사태. 야, 너네 정부가 왜 쿠팡을 그렇게 압박해? 네. 그다음에 손현보 목사님은 도대체 왜 구속한 거야? 네. 이렇게 질문을 했대는데 네. 뭐 질문을 무슨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답변 듣겠다고 이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추궁이죠, 추궁. 예. 네. 네. 그러니까 그 김민석은 나름 이번 그 뭐 말로는 2박 5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방미를 통해서 네. 자신이
이 현재 민주당 내 이 여권 내에서 차기로 지금 여론조사로는 1등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차기로 완전히 부각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하. 오히려는 미국 부통령 앞에서 이 조사받는 추궁받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혼나는 그 부반장 정도 같은 그런 느낌. 그렇지. 이재명이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 혼나고 왔고, 네. 김민석이는 또 굳이 가갖고서 벤스 부통령한테 혼나고 오고. 자긴 뭐 가가지고 무슨 뭐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가지고 완전히 뭐 이렇게 금이하냐는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관세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예. 아니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한테만 혼났으면 모르는데 예. 영킴 의원한테도 혼났어요. 영킴 의원도 강경화랑 김민석 앉혀놓고 예. 하는데 그 영상 보니까 완전히 이건 무슨 사감 선생님이 그 기숙사 애들 불러다 놓고 혼내듯이 그렇게 혼내는데 강경화도 찍소리도 못 하고 있어요. 그 영킴 의원이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예. 보니까 예. 예, 그런 걸 보면 대한민국 총리 위상이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싶을 정도로 이거 무슨 그 아직도 미문화원 방화범 수준의 그렇지. 테러리스트 수준으로 예. 추궁을 하는 거예요. 미국 그 의원들이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아니 저기 부통령이. 뭐 총리라고 하니까 어쨌든 네. 뭐 저 비자는 준 모양인데 그러나 여전히 바라보는 시각은 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쿠팡이 그만큼 미국 회사구나 그리고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느꼈을 텐데 아하. 지금 뭐 쿠팡의 지금 현재 사회이사인 그 케빈 워신가 이 사람이 지금 뭐 폴리마켓이나 뭐 이런 데들 보면 거의 뭐 반 이상 50몇 프로 뭐 이렇게 지금 다음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래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금 그리고 이제 저 그 쿠팡의 전현직 미국 본사에 있는 임원들 명단을 보면 한 명 한 명이 그 트럼프 현 행정부하고 아주 밀접한 사람들이 아하.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그 민주당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나 있냐 이거죠. 아하.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전혀 없어가지고 하여간 지금 그 대미 외교는 최악이다. 네, 최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 이런 모습 자체를 처음 봤어요. 미국 부통령이 대한민국 총리를 만나서 네. 이렇게 혼내는 모습을 역대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기억이 나세요? 기억 없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때는 한덕수, 최상목은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사실상 그쪽하고 뭐 1,500억 불, 1,000억 불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놨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이 관세 협상도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여러 가지가 하여간 그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특히 말씀드립니다. 쿠팡만 얘기한 게 아니라 손현보 목사님 관련된 질문이 네. 나갔잖아요. 네. 그거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 불러다가 종교 탄압 얘기 한 연장이잖아요. 연장선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또 특히 얼마 전에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까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요.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종교를 탄압한다? 네. 특히나 기독교를 탄압한다? 이거는 뭐 이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중 정권이구나 하는 거를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그 미국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설립된 국가잖아요. 그렇죠. 메이플라워를 시작해서 된 거기 때문에 건국 정신이 종교의 자유. 예, 종교의 자유죠. 종교의 네. 자유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 이민 갈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 이 성경 반주자하고 사모님하고 그리고 이제 총무하고 해가지고 4명이 한 세트로 비자가 그냥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이제 그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면 미국 그 이민 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정도로 미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종교인을 받아들이는데 제일 관대하고 종교 탄압 그러면 전 세계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는 종교 탄압을 다 워치하고 있을 정도로 이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이 종교 탄압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지금 그때 그만큼 얘기했는데 알아들을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풀어주거나 나아진 게 아니라 더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응을 할지 근데 지금 이 모든 국제 정세를 트럼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힘을
중국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는 국가들을 다 정리해 둔 식으로 지금 국제 정세를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중국 편에 선 나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예. 예. 아까 그러니까 김민석이 얘기하면서 강경화. 네. 그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아그레망은 일단 한 80여일 만에 완료가 돼서 작년 10월 4일부터는 대사로 부임해서 일은 한답니다. 아, 미국 대사가 됐나요? 예,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뭐 그 무슨 통합 인사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걸 또 그만두지 않겠다. 예. 지금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뭐 한두 명 더 지금 숙제를 또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이해훈뿐만이 아니라 누구 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추천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배현진이 한지야 뭐 그런 것들 이름을 또 추천을 하시네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이해훈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대충 짐작하듯이 예. 사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데 나이 좀 많은 김모라는 자가 추천했다고 네. 정치판에서는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박지원도 인정했듯이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만일에 제명이 되면 한동훈 걔 진짜 누군가를 아예 발탁할지도. 한동훈이를 데리고 가는 것도 방법이겠네. 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게 지금 그럴까 봐서 홍준표가 계속 견제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아니 근데 그런 이재명의 어떤 그 양두구육 같은 그런 행태에 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뭐 그래요. 속지 않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어찌됐거나 이 장동욱 대표를 중심으로 이게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를 잘 치러내야 된다. 예. 여러 가지 국제 정세는 우리 자유파에게 희망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펀치 강영석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